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계층별 그 프로토콜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HTTP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TCP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간의 즉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서비스와 서비스 서버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대화, 즉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웹서버는 뭐 우리가 서버 구축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이제 아파치라는 패키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스라는 패키지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아파치의 로고고요. 요게 이제 엔진스의 로고예요. 뭐 우리가 그 서버 구축에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서비스 중에 시큐어쉘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가 있었죠, 그죠? 그럼 시큐어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버 패키지가 이제 오픈 SSH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P 같은 경우에는 XRDP 패키지였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저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서버용으로, 웹서버용으로. 어쨌든 그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우저들이죠. 그래서 뭐 크롬 브라우저라든가 아니면 뭐 웨일 브라우저라든가 엣지 브라우저, 뭐 또는 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또는 사파리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이제 웹 서비스와 대화를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저런 아파치 서버나 엔진 서버와 브라우저들, 뭐 크롬이나 아니면 뭐 엣지나 이런 것들 간의 애플리케이션 간의 대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화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리퀘스트 메시지, 또 그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한 레스폰스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그들끼리 주고받는데,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주고받는 게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멀리 떨어져서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네트워크 상에서 그들이 연결이 돼서 데이터 이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이 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거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 밑에서 맡아서 한다 이거죠. 얘네들은 그냥 메시지를 던질 뿐이에요. 즉 서버는 서버대로, 클라이언트대로 리퀘스트 메시지를 던지고 애플리케이션 리스폰스 메시지를 던지죠. 물론 그 대상은 상대방이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 서버 엔진스나 아파치한테 던지는 거죠. 메시지를 리퀘스트를 던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서버 프로세스들이 얘를 대상으로 이 뭐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리스폰스를 던지는 거죠. 근데 던진다는 게 실제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그 밑에 계층한테 넘기는 거죠. 던져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맡아서 하는 프로토콜이 뭐냐? 이제 계층으로 따지면 트랜스포트 계층이고, 이름으로 따지면 그 스위트의 프로토콜 스위트의 스택 로 구분했을 때 그 계층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밑에 트랜스포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고, 그럼 트랜스포트 계층 중에 어떤 프로토콜이 하느냐? 이제 HTTP 같은 경우에 이제 TCP가 그것을 맡아서 해준다 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러면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다 TCP가 감당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TCP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즉 얘가 던지면 애플리케이션한테, 상대방 애플리케이션한테 던진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계층한테 맡기는 거죠. 그 맞는 게 누구냐?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TCP가 맞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로 UDP가 맞는다 하는 거죠. 얘와 얘는 결국은 그 뭐라고 보냐면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배달을 하기 위한, 즉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메시지를 배달하기 위한 그 배달 책임자다, 총 책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우리 그 물류 시스템으로 따지면 뭐 택배 회사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략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피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요. 이 피어라는 건 이제 대등한 관계의 상대를 얘기하죠. 뭐 동료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 동료는 아니고 그죠? 예, 하여튼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애플리케이션 대 애플리케이션이죠. 쉽게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끼리의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죠. 사실은 이게 최종 목표죠. 애플리케이션 간에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트랜스포터한테 맡긴다 한 거고요. 그럼 트랜스포트 계층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HTTP를 커버해주는 TCP인데 TCP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엔드의 TCP와 이쪽에 엔드의 TCP 간에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피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죠. 똑같이. 여기서의 피어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여기서의 피어는 이제 트랜스포트죠. 똑같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TCP, 이쪽의 TCP와 이쪽의 TCP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동은 누구한테 맡기냐? 그 밑에 또 맡긴다 이거죠. 그 밑에가 누구냐? 길 안내를 해주는 IP죠. IP가 맞죠. 그러면 IP는 결국은 이 엔드 디바이스에서 이 엔드 디바이스까지의 최종 길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목표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즉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가 목표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길 안내를 하긴 하는데 이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부 길 안내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가야 될 넥스트홉이 어디다 하는 것까지만 길 안내를 해주죠. 얘는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넥스트홉까지만 길 안내를 해주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홉까지만 길 안내, 얘도 그 다음 홉까지만 길 안내, 얘도 그 다음 홉까지, 또 여기도 그 다음 홉까지 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P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전달하는 길 안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여기가 피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어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여기로 이렇게 전달 길 안내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는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가 되는 거죠. 하나씩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길 안내를 한 것을 진짜로 이동시켜주는 그 수단은 이제 실제 네트워크 기술이죠. 뭐 이더넷이 됐든 뭐 와이파이가 됐든 아니면 뭐 LTE가 됐든 아니면 5G가 됐든 뭐 이런 실제 그 네트워크 수단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홉 안에서 실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것들이죠. 그러니까 길 안내만 하고 실제 이동은 그 밑에다 맡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계층을 따라 내려오면서 뭔가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TCP는 결국은 하나의 이쪽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이쪽의 애플리케이션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오로지 그 애플리케이션만 해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여기서 커버를 하죠. 택배회사가 A 뭐 상점에 물건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문이 들어오면 어쨌든 배송 책임을 다 맡죠. 뭐 A 상점, B 상점, C 상점 어디든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다 그걸 맡아서 이제 배송을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택배 회사죠, 그죠? 그것처럼 뭐 여기에서는 지금 웹 서비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 구축 회사에 썼던 RDP 같은 경우도 여기서 RDP 서비스가 있다.
여기는 RDP 클라이언트가 있다. 여기는 MSTS 같은 RDP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이들 간에 어떤 대화도 이 TCP가 책임을 져주죠. 그죠? 예. 또는 뭐 시큐어셀 서버가 있고 이쪽에 시큐어셀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 간에도 얘네가 책임을 져주죠. 네. 그런 식으로 뭐 하나의 서버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들 간이 아니지 그 다양한 서비스들과 반대편에 상대방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간의 1대1 매칭. 매칭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제 그 배달 책임이죠. 배달 책임. 요 가게의 물건을 저 고객한테, 요 가게의 물건을 저 고객한테, 또 다른 가게의 물건을 저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배달 책임을 맡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TCP의 뭐랄까 역할이다. 그래서 엔드 애플리케이션과 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그 말이죠. TCP manages 관리를 한다는 거죠. individual conversation, 이 individual conversation이라는 게 이제 어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쪽과 어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그 클라이언트 쪽 간의 conversation, 대화, 즉 주고받는 메시지의 그것이 대화가 되겠죠. 그것들을 얘가 이제 책임지고 맡아서 배송 책임을 진다. 실제 배송을 해주는 건 아니고 택배 회사가 그렇잖아요. 택배 회사 자체가 배송을 해주는 건 아니고 택배 회사가 이제 고용한 이제 뭐 기사분들이 배송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택배 회사의 물류 시스템이 그 실제 그런 것들을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는지 길 안내를 하죠. 그래서 택배 회사에 보면 이제 배송을 하기 위해서 뭐 집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그 물류 센터가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게에서 집하지에 소속된 기사분이 가게에 들러서 수집을 해 오면 그것이 이제 또 서비스 센터로 이제 물류 센터로 또 이동이 되고 그런 길 안내들이 쭉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하나 주문하면 배송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송 추적을 보면 어디서 집하했고 그것이 어느 그 물류센터로 갔고 또 그것이 어느 물류센터로 갔고 이런 일들이 그 벌어지는 걸 추적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길 안내에 따라서 기사분들이 계속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그 물류센터에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주소를 보고서 그 상하차 시키죠, 그죠? 네, 물건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어느 물류센터로 가는 차에다가 또 실어 올려주고 이런 그 소위 라우팅을 해주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택배 시스템이 이것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택배 시스템에서는 이제 물건이 너무 크면 그 물건을 이제 분할을 해서 그 택배 시스템에서 교통수단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사이즈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나누는 일까지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저쪽 받는 쪽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조립을 하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TCP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실제로. 밑에 계층의 네트워크, 즉 교통수단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택배 시스템은 오토바이밖에 없어. 퀵 배송이라서. 그렇다면 뭐 오토바이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짐의 크기는 뭐 한 컨테이너 하나짜리 그런 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나눠서 배송해야죠, 그죠? 하나씩 나눠서 기사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알아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기사별로 다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제멋대로 가겠지. 길이 자기가 그 뭐 티맵을 켰는지 아니면 카카오맵을 켰는지 뭐 어떤 아이나비를 켰는지 뭐 하여튼 맵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길 경로를 선택해 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사마다 다 다른 길로 가서 중구난방으로 도착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시 수신자 측의 TCP가 그걸 다시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택배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도착하는 기사분들의 짐을 다시 내려서 순서대로 다시 조립해서 고객한테 그 조립된 즉 저쪽 가게에서 원래 배송을 맡긴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예, 고객한테 건네준다. 중간에는 분할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막 교통이 막히거나 뭐 아니면 이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우회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통이 혼잡하면 뭐 조금씩 그 배송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레이트 오브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씩 보내도록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뢰성 있는 배달이 이루어지게 한다. 즉 중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배달이 되지 않도록, 즉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가다가 뭐 도로가 파손이 돼서 오토바이가 뭐 넘어져가지고 물건이 깨졌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져서 다시 온전한 물건으로 배달해주고 그런 식까지 TCP가 책임을 져준다. 물론 뭐 실제 물건은 아니고요. 실제 물건은 아니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보낼 수 있죠. 뭐 실제 물건은 뭐 비싼 물건 한번 깨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 볼 수 있겠지만 물론 보험을 들어놨겠지. 그 택배 회사는 택배 보험이 있을 테니까 그 보험에서 해결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뭐 깨졌을 때 몇 번을 다시 보내도 돈이 더 드는 건 없죠. 그죠? 네. 그냥 데이터는 복제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신뢰성을 유지해 준다. TCP 경우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UDP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즉 고객이 아주 큰 물건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쪼개서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고 다시 수신 측에서 조립하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하나가 조각이 전달되다가 배달이 되다가 사고가 나서 깨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냥 고객이 준 사이즈 그대로 그냥 이 실제 배달을 해주는 기사분한테 맡겨요. 그럼 기사분이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배달이 안 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이 택배 시스템이 나는 UDP를 쓸 건데 UDP를 쓰는데 그러면 UDP는 그런 걸 알아서 분할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돼? 내가 직접 분할을 해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체국에다가 택배를 맡긴다. 그럼 우체국은 그런 거를 큰 물건을 갖다 준다고 알아서 분할을 해서 배송시켜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다 그 사이즈를 나눠서 분할해가지고 박스에 규격 박스에 맞게 포장해서 맡겨야 되죠. 애플리케이션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UDP냐 TCP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든지 또 깨진 것도 중간에 가다가 깨진 것도 배송 시스템은 책임을 안 져요. UDP는 그냥 전달하다가 안 되면 뭐 내가 한 건가 뭐 밑에 아랫계층이 이걸 잘못한 거지 난 몰라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서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TCP와 UDP의 어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그 밑에 계층에서 배송할 수 있게 그 단위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TCP 같은 경우에 그것은 이제 실제 그 길 안내를 해달라고 IP한테 맡기고 IP는 그 하나하나를 이제 길 안내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커다란 데이터가 있다 치자 이거요. 그럼 TCP에서 그걸 조각을 나눠서 하나하나를 IP한테 맡긴다 이거요. 그러면 IP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원래 커다란 데이터에서 나눠진 조각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라요. 즉 택배 기사들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큰 짐을 하나 배송을 하기 위해서 택배 회사가 그 짐을 100개로 자르고 100명의 그 오토바이 기사를 불러서 하나하나씩 다 나눠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 100명의 오토바이 기사들은 각각이 서로 뭐 100명이 서로 뭐라 할까 같은 하나의 큰 짐의 조각들을 나눠가지고 배달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 박스 받은 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IP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홉 단위로 이동을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해주고 전달이 되는 게 이제 IP와 그리고 밑에 계층인 요 실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위에서 받은 조각 하나하나가 그냥 각각 별개의 송장을 가지는 그런 택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들 간에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고 그런 것들을 모른다. 없다는 게 아니고 인식을 못한다. 그 밑에 계층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뭐 순서대로 그 배송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네. 또 중간에 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배송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밑에 계층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IP나 아니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긴 했죠. 그죠? 그래서 각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라 함은 TCP에서 커다란 데이터를 조각낸 하나하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세그먼트들을 홉 바이 홉 길 안내를 해준다. 독립적으로. 뭐 그렇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IP 같은 게 이제 그 각 데이터 조각들의 레이블에 주소가 다 부착이 되죠. IP 주소가 부착이 되고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넥스트홉을 결정하고 넥스트홉으로 건네달라고 밑에 계층한테 요청을 하죠. 그 밑에 계층이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실제로 그것을 넥스트홉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넥스트홉까지의 그 경로 또는 그 네트워크 구간을 보통 우리가 링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홉에서 그 다음 홉까지의 이 구간, 이게 링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링크 안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역할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하는 일이 실제 그 링크 상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도로상에서 차가 움직이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차가 움직이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정했다. 넥스트홈으로 정했다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 지점에서 거기를 가려면 일단 그 도로를 점유해야죠. 즉 차선을 내가 차지를 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차들은 차선으로 다니니까. 그러려면 지금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지금 주차돼 있다. 그럼 거기서 도로로 나가려면 뭐 깜빡이를 켜든지 또 이렇게 깜빡이 켜면서 또 도로에 지금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차가 없을 때 그 차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이제 그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주차장에서 그냥 휙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차랑 충돌이 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냥 액세스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그 도로를 점유하기 위한 어떤 그 제어 방식이죠. 내가 어떻게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는 의미가 그 링크를, 이 도로를 내가 점유하는, 액세스하는 그러한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그 말이 이제 how and when occupy라는 게 점유한다는 뜻이죠, 그죠? 도로의 차선을 언제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 점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치껏 차선이 빈 거를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 진입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신호등 방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진입하는 방식. 주차장에서 나올 때 뭐 보통은 신호등이 없죠, 주차장에서 나올 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신호등을 달아놓고 신호등에 따라서 파란불이 되면 나갈 수 있게. 그때는 이제 물론 지금 도로의 차는 빨간불이 돼서 못 지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차례를 만들어서 그 차례에 따라서 진입을 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교차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차로도 이제 이쪽 길에서 저쪽 길을 점유하려면,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이 신호가 떨어져야 좌회전을 하겠죠. 만약에 신호가 안 떨어지면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교차로도 있을 수가 있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어때요? 눈치껏 다른 방향에서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액세스 컨트롤. 즉 내가 어떤 차선, 어느 방향 어떤 차선을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점유를 했으면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 즉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물리 계층이 할 일이죠. 신호를 통해서 이제 도로는 차량이겠지만 이제 통신은 신호겠죠, 그죠? 신호를 통해서 채널, 뭐 예를 들면 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무선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자파로 전달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동 과정이 되겠죠.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것을 이제 뭐 여기에서 피어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그 피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아랫계층한테 어떤 아랫계층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 아랫계층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아랫계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아랫계층은 또 그 아랫계층으로 또 그 아랫계층으로 해서 최종 물리계층과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이동을 시켜준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토콜의 모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중에도 이제 표준은 어떤 표준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토콜 스위트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뭐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그 표준화 단체에서 그 표준으로 이런 프로토콜 스위트들을 이제 정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제조사죠. 뭐 제조사라고 하면 좀 뭐한데 소프트웨어도 제조를 한다고 하면 제조사죠.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소프트웨어 제조사. 여기서 벤더라는 게 이제 벤더는 사실 뭐 판매자의 그런 셈인데 어쨌든 그 메이커에서 쉽게 얘기하면 업체들에서 이제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런 표준들을. 그러면 이 표준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토콜들은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네트워크 산업계에서 인더스트리라는데 꼭 인더스트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인더스트리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들. 그래서 산업체, 학계,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등 이런 데들 산학연이라고 그러죠, 보통. 산업계 같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디, 뭐 L 어디, 뭐 이런 그 대규모 그 연구와 개발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 대학들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준을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연구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히스토리 과정에서 얘기했던 에트리라고 하는 그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 그 퀄컴의 CDMA 기술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상용한 그런 그 개발을 한 연구소라고 했죠, 그죠? 어쨌든 그런 에트리라든가 뭐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어요, 통신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endorse라는 게 이제 뭐 그것을 뭐랄까 양도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양도한다기보다 이런 것을 우리 표준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표준화 기관한테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얘기하면. 물론 이제 표준화 기관에서는 자, 우리 이러이러한 그 기능들을 표준화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그 기관들이 한번 그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그 표준화 기관에 올리면, 인도르스 하면
이제 그런 표준화 기관들이 그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프로브라는 게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땅땅 이건 표준으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그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즉 표준화 기관들도 사실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해요. 공동 작업을. 그러니까 뭐 이런 표준화 기관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표준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거기에 직원들은 대부분 저런 표준화 단체 직원들은 실제로는 거의 행정 일만 해요. 행정. 그리고 실제 그런 표준화에 관한 어떤 토의나 검토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죠. 보통 그 행정 이쪽에서 하는 행정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표준을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 포스 팀을 조직을 해주고 그 태스크 포스 팀이 잘 굴러가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실제 그 태스크 포스 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개발한 걸 가지고 와서 서로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논의하면서 최종 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표준들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이 이제 IEEE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IEEE의 802.11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무선 랜 표준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트워킹에서는 별로 얘기 안 했고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얘기했군요. 그다음에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802.3 이런 식으로 표준 넘버가 있어요. 네. 이더넷.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같으면 이제 802.15든가 막 그럴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맨과 관련된 이쪽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측에 여기에 이쪽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죠. 여기에 관련된 표준의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이 IEEE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랜, 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WAN도 있겠죠. WAN은 이제 장거리 연결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들. 그런 장거리 네트워크는 주로 ITU에서 합니다. ITU라는 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엔 산하의 국제 그 기구죠, 그죠? 유엔 산하에서 각국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거리 연결은 그 하나의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연결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국제 연결을 위한 표준화까지 해야 되니까 국제 간의 호환성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ITU가 주로 주관이 돼서 하고 랜이나 맨 이런 건 이제 좁은 규모 안에서의 연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국가 간의 뭔가 호환성을 유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EEE가 주관이 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ETF는 주로 이 위에 계층들 이것들은 뭐 네트워크의 종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IETF가 이제 이쪽에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주로 담당을 한다.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표준화된 것들에 대한 그 표준은 이제 뭐 누구나 그 표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표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표준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표준화 문서를 그 표준화된 문서를 일단 봐야 되는데 그 열람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를 해야 돼요. 문서를. 그런데도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 이더넷을 구현을 하려면 그 이더넷 맥 주소들이 다 이제 그 NIC마다 부여가 돼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맥 주소의 앞부분에 스몰 레비트를 그 코드를 그 제조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코드 하나 받는데 이제 1,000불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돈을 내긴 해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누구나 그렇게 돈을 내면 자유롭게 여기서 free to use to implement라는 게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다. 표준화된 것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제품들 간의 어떤 호환성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그런 대표적인 표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IEEE의 이더넷 802.3 무선 랜 같은 802.11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ITF에서 대부분 개발을 한 표준화를 한 TCP/IP 그 다양한 그 프로토콜들의 모음들. 아까도 봤지만 뭐 여기에서 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 이런 것들까지 다 IETF 여기 점선 이 위쪽은 IETF가 주관이 돼서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로 표준화를 시킨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계속 떠들기만 했는데 없나요? 그 다음에 이런 표준 말고 proprietary 프로토콜 이거는 이제 어느 업체가 보통 자기가 단독으로 개발을 한 그런 프로토콜들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그 고유의 독점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 한 20세기에 1900년대 말까지 많이 쓰였어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 사이에 많이 쓰던 것이 노벨 네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랜상에서 OS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 OS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랜상에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OS까지도 랜상에서 받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 OS가 윈도우즈가 안 깔려 있어도 랜을 통해서 OS를 불러와서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OS를 각 PC에 설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PC에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 실습실에도 지금 좋은 기술이 있어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도 재부팅하면 원래대로 되지만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다 OS 설치해 놓고 프로그램 설치해 놓으면 다 뭐 지워버리거나 뭐 이상한 거 설치하거나 뭐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 설치된 OS를 미리 랜상에 서버에다가 올려놓고서 그걸 부팅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부팅하는, 그리고 쓰고 끄면 또 없어지고 다시 또 부팅하면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 실습실에서도, 우리 학교 실습실에서도 제가 94년도에 이제 여기 왔는데 그때 그 PC가 하드디스크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동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볼 수 있나? 여기에 아이콘 중에 그런 게 없나? 네, 네트워크 아이콘이 없나요? 디스플레이, 개인 설정 여기 있나? 윈도우 11에서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아니고 바탕화면 아이콘 보기
이거 어디 있나? 개인 설정이 있나? 이거 아니고. 모르겠네. 어쨌든 이 아이콘 중에 네트워크라는 아이콘이 원래 있는데 내 PC가 있고요. 여기 내 PC가 있고 내 네트워크가 있는데 못 찾겠네. 뭐 어쨌든 이걸 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네트워크. 요거 항목. 요거를 클릭하면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공유가 꺼져 있어. 뭐 네트워크 컴퓨터와 장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경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럼 이렇게 컴퓨터들이 나타납니다. 그 랜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뭐 안 나타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호스트들의 이름들을 보고 걔네들의 리소스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 파일 공유도 하고 뭐 프린터 공유도 하고 이런 기술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고유의 프로토콜에 의한 그런 기술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저는 애플을 잘 안 써서 모릅니다만 애플에도 그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애플 토크라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런 프로토콜 스위트의 다양한 그 카테고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표준 스위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터리, 즉 그 독점적인 그 어떤 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다. 그런 거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TCP/IP의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 기구죠. 여기에서 만든 그런 이 OSI의 그 7계층 모델에 따른 개발된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쓰이질 않죠. 가장 이제 결국은 대세인 것이 TCP/IP, 즉 인터넷 기술이죠.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벨 네트웨어들은 이제 그 계층별로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고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벨 네트웨어가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기보단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의 모음들을 노벨 네트웨어, 애플토크도 이런 것들의 모음들을 애플토크라 얘기하고, 이쪽은 뭐 전달망으로서 그 뭐 어떤 그 프로토콜 스위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전달망 기술이 되겠다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망에서 이런 프로토콜들이 다 돌아갈 수 있다.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그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이러한 망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TCP/IP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트랜스포트들이 있고 이러한 IP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뭐 이거는 TCP/IP 스위트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얘네들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달망 기술이다. 그죠? 질문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그 상관관계를 그려본 맵인데요.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TCP/IP, 그다음에 노벨 네트웨어, ISO 뭐 등등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표준이고 얘네들은 프로프라이어터리들이고 그렇습니다. 개통도를 프로토콜 스위트들의 계층별 개통도를 클릭하시면 실제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